어머님,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그 땅 문서 당장 내놓으세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뭘 잃고 있는지 알아요. 빨리 도장 찍으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요? 저는 올해 66이에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죠. 요즘은 그나마 가게가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26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딸이 겨우 돌진하고 바람을 피워서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워야 했어요. 친정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16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딸아이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먹일 게 없었거든요. 손에 기술도 없고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던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노점상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재료 준비하고 길거리에 좌판 깔아놓고 장사했죠. 경찰들 단속 피해 다니면서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쉬면 그날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다 봤어요.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피아노 배울 때 수진이는 엄마 노점 옆에서 숙제하고 있었으니까요.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빨개지도록 떨면서요. 엄마,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어린 것이 벌써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더 열심히 벌었어요.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양도 후하게 주고요. 다행히 수진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늘 1등, 2등 했거든요. 선생님이 수진이는 서울대 갈 애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나 싶어서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수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학교 앞에서 장사하지 마. 어느 날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엄마가 떡볶이 장사한다는 걸 알면 놀린다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사춘기니까 친구들 시선이 중요한 나이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장사했어요. 수진이 친구들 눈에 띄지 않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저를 점점 더 숨기기 시작한 게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집에 친구를 한 번도 안 데려왔어요. 학교 행사에도 절대 오지 말라고 했고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오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저는 떡볶이 장사하느라 옷에 양념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래도 수진이 대학만은 보내고 싶었어요. 그 애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돈 때문에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3 겨울 수진이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나 연세대 법학과 붙었어. 그날 정말 기뻤어요. 우리 딸이 명문대를 간다니. 그런데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있어야 했고요.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장사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요. 주말에는 2군데를 다니면서 장사했고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어요.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수진이 등록금 내야 하니까요. 대학 4년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수진이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줬어요.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 좀 받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냈고요. 근데 이상한 게 수진이가 대학 다니면서 집에 거의 안 왔어요. 방학 때도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고요.
가끔 전화하면 엄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더라고요. 수진아, 엄마가 보고 싶은데. 엄마, 나 진짜 바빠. 시험 기간이라고. 항상 그랬어요.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느라 바쁜 거겠지. 우리 딸이 열심히 사는 거겠지 하고요. 대학 4학년 겨울, 수진이가 로펌에 취직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김앤장 로펌 합격했어. 초봉이 7천만 원이래. 정말 기뻤어요. 우리 딸이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딸 대단하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언제 집에 올래? 엄마, 미안한데 요즘 너무 바빠. 신입 연수 받아야 해서 나중에 갈게. 또 나중이었어요. 항상 나중에, 나중에 수진이가 로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고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 수진이 돈 잘 벌지만 제가 계속 일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나중에 늙어서 수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년쯤 지났을 때였나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해. 갑작스러웠어요.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니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언제 한번 보자. 엄마가 밥이라도 해줄게.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바빠서 그냥 결혼한다는 것만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그렇게 끊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은 남자 데려와서 인사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진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결혼한다고만 하고요.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청첩장 보냈어. 확인해봐. 청첩장을 받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랑이 대기업 임원 아들이더라고요. 결혼식장도 강남에 있는 엄청 비싼 호텔이고요. 수진아,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결혼식 때 뭐 입고 가면 좋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게 엄마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다시 물었죠. 뭐라고? 엄마가 잘못 들었나? 엄마, 미안해. 근데 시댁이 좀 까다로워. 신랑 아버지가 대기업 부회장이시거든. 그쪽 친척들도 다 명문가 사람들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신랑 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요. 수진아, 엄마가 너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잖아. 대학도 보냈고 로펌도 들어갔잖아. 근데 엄마가 결혼식에도 못 가. 엄마,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어. 신랑네 집안이 워낙 체면을 중요시하거든. 엄마가 떡볶이 장사한다는 거 알면 난처해질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보였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걸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집에서 그냥 있으라고? 엄마, 정말 미안해. 대신 나중에 신혼집에 모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 응?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가난하게 키운 게 잘못인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죠. 수진이가 아기였을 때 제 품에 안겨서 자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제 손을 꼭 잡고 가던 모습, 그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날
가게 단골 손님 중에 김언니라고 있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분인데 오래전부터 제 가게에 오셨거든요.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언니, 나 딸 결혼하는데 못 간대. 뭐, 왜, 무슨 일 있어? 딸이 나보고 오지 말래. 부끄럽대. 김언니가 깜짝 놀라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를 누가 키웠는데 떡볶이 장사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잖아. 그게 신랑 집안이 좋은 집이래. 대기업 임원 집안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못 오게 해? 말이 돼? 김언니가 더 화를 냈지만 저는 그냥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우리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요.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결혼식엔 못 가더라도 축의금은 줘야지. 엄마, 그것도 됐어. 엄마 힘들게 번 돈인데. 아니야. 이건 엄마 마음이야. 얼마 드리면 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버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기꺼이 주고 싶었어요. 내 딸 결혼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280만 원 있더라고요. 거기서 100만 원을 빼면 180만 원. 노후 대비하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뭐 어때요? 딸 결혼인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렸어요. 100만 원이 적다는 게 아니라 딸이 저한테 그 정도만 기대한다는 게요. 결혼식 전날 수진이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축의금은 150만 원 줄게. 그리고 새 이불 세트랑 냄비 세트도 샀어. 신혼집에서 쓰라고.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다 있어. 신랑 내서 다 사줬어. 그래도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일 집 앞에 두고 갈게. 엄마, 수진이 목소리에 뭔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물건들을 챙겼어요. 새 이불 세트, 냄비 세트, 그리고 정성껏 봉투에 넣은 150만 원. 수진이 원룸 앞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전화했지만 안 받았어요. 아마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빴겠죠. 그래서 문 앞에 물건들을 두고 왔어요. 메모지에 수진아, 엄마가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엄마. 라고 써서 붙이고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했어요. 손님들한테 떡볶이 팔면서요. 근데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쯤 수진이가 면사포 쓰고 있겠지. 식장에 들어가고 있겠지. 오후 3시쯤 됐을 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문 닫고 택시 타고 호텔로 갔어요. 결혼식장 앞까지는 못 가더라도 멀리서라도 우리 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성급 호텔이라는데 로비부터 샹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은 다 정장의 드레스 차림이고요. 저는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남색 블라우스. 제일 깨끗한 옷이었지만 그곳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죠. 식장 입구 근처에서 멀찍이 서 있었어요. 하객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다들 멋있게 차려입고 축의금 봉투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때 수진이가 보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낀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랑이겠죠.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수진이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수진아 하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거기 있는 걸요. 그냥 멀리서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호텔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제 수진이도 결혼했으니 정말 이제 저는 혼자구나 싶었죠.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물건이랑 돈 잘 받았어. 고마워. 그래, 식은 잘 치렀어? 응, 잘 끝났어. 엄마, 그리고 미안해. 엄마 오시게 못해서. 괜찮아. 엄마 이해해. 행복하게만 살아라. 전화를 끊고 또 울었어요. 왜 자꾸 울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신혼집에 초대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밥 해줄게. 처음으로 수진이가 먼저 연락한 거였어요. 기뻤죠. 드디어 우리 딸이 마음을 열었나 싶어서요. 주말에 수진이 집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였는데 30평짜리 좋은 집이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랑 준호 씨가 인사를 했어요. 예의 바르게요. 근데 뭔가 어색했어요. 형식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 반갑다. 수진이 잘 부탁해.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가구도 비싸 보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요.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사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점심을 먹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준호 부모님이 다음 주에 오신대. 양가 상견례 하자고 하시더라. 상견례 벌써 결혼했는데? 응. 늦었지만 양가 부모님끼리 한번 만나자고 하셨어. 고급 한정식집 예약하셨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견례라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도 되나 싶었거든요. 수진아, 엄마가. 그런데 가도 돼. 준호 부모님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날은 좀 조용히 계셔줘.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웃기만 하고.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이 저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하다니요. 알았어. 엄마가 실수 안 할게. 그리고 엄마, 그날 옷 좀 제대로 입고 와. 백화점 가서 괜찮은 거 하나 사. 엄마 옷 있어. 깨끗한 거로 입고 갈게. 아니, 엄마. 진짜 제대로 된 걸로 사야 해. 준호 어머니가 되게 패션에 민감하시거든. 샤넬이나 구찌 이런 거 좋아하시고. 샤넬? 구찌. 그런 옷이 얼마나 비싼지 아는데요. 제가 1년 동안 모아도 살까 말까 한 거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그런 것까지 살 필요 있어.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면. 엄마, 제발 좀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응? 준호네 집안이 워낙 까다로워서 엄마가 초라하게 보이면 나도 무시당한다고. 결국 백화점에 갔어요. 수진이가 알려준 곳으로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매장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차림새를 보고요. 손님,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물었는데 목소리에 약간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기, 식사 자리에 입고 갈 옷 좀 보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이쪽에 캐주얼 라인이 있는데요. 직원이 안내한 곳의 옷들을 봤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저기요, 혹시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손님, 여긴 명품 매장이라서요. 저렴한 건 아울렛 매장에 가보시는 게. 결국 옷은 못 사고 나왔어요. 대신 동대문 시장에 가서 괜찮아 보이는 정장 세트를 샀어요. 25만 원짜리. 제겐 큰 돈이었지만 우리 딸 체면 살려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상견례 날 긴장해서 새벽부터 잠을 못 잤어요. 머리도 미용실 가서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5만 원 들여서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화려하더라고요. 발레 파킹 서비스하는 직원들이 있고 문 열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와 준호가 벌써 와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 부모님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정말 불편했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것 같달까요. 아, 수진이 어머니시군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웃고는 있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더라고요. 준호 아버지는 인사는 했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준호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수진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아, 자영업을 하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딸 하나 대학까지 보냈으니 대단하시네요. 그 말에 준호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수진 씨 혼자 키우셨다며요.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나간 건데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형식적인 위로였어요. 진심은 하나도 안 느껴졌죠.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 요리인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준호 부모님을 흉내내서 먹었죠. 수진, 어머니, 여긴 자주 오세요? 준호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우린 여기 자주 오거든요. 요리가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준호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김 회장님이랑 여기서 식사하기로 했잖아. 응, 그렇지. 김 회장이 여기 음식 좋아하시니까. 대화가 자꾸 저와 동떨어진 세계로 흘러갔어요. 골프 얘기, 해외여행 얘기, 명품 얘기.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저를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네 부모님 얘기에만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다음 달에 유럽 가신다며요. 어디로 가세요? 프랑스랑 이탈리아, 파리에서 쇼핑 좀 하고 토스카나에서 와인 투어 할 거야. 와, 좋겠어요. 저도 신혼여행 때 거기 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셋이서만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음식만 먹었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을 때 준호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참, 수진 어머니, 수진이 결혼식 때 왜 안 오셨어요? 신부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 부모님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말을 더듬는데 수진이가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그날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요. 많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준호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준호 아버지가 발레 파킹으로 차를 뽑았어요. 벤츠 최신 모델이더라고요. 수진 어머니는 어떻게 가세요? 차 있으세요? 아니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지하철? 여기서 역까지 꽤 먼데. 우리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수진이도 같이요. 저한테 엄마, 조심히 들어가 한마디만 하고요. 저는 혼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구두가 안 맞아서 발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색한 정장, 어색한 머리 모양, 어색한 화장, 모든 게 어색했어요. 이게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았죠. 그날 밤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고생했어. 그런데 엄마, 응? 준호 어머니가
엄마 보고 좀 투박하시다고 하시더라.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세련되게 입고 와. 투박하다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차려입었는데, 알았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수진이한테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고, 만나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 무리해서 일한 탓인지 빈혈이 와서 정신을 잃었거든요. 단골 손님이 119를 불러줘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무리하셨네요.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위험하고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선생님, 저는 쉴 수가 없어요. 가게 문 닫으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러다 큰일 나요. 적어도 2주는 푹 쉬셔야 합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4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검사비며 약값이며. 병원에서 나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오늘 쓰러져서 병원 갔다 왔어. 뭐,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무리해서 그런 거래. 근데 수진아,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끊겼어요. 그날 밤까지 전화가 안 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괜찮아? 응, 괜찮아. 약 먹으면서 일하고 있어. 엄마, 무리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수진아, 그런데 뭔가 더 말하고 싶었어요.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응,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또 혼자 울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제 생활은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나가고, 밤늦게 집에 오고, 반복이었죠. 건강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손목도 저려서 젓가락 잡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일했어요.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수진이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전화했어요. 명절 때, 그리고 제 생일 때요. 만나자는 얘기는 없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나 임신했어. 12주 됐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딸이 엄마가 된다니.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그래? 정말? 축하한다. 몸 조심해야 해. 입덧은 안 해? 응 좀 했는데 이제 괜찮아. 엄마, 근데 응? 준호 어머니가 나한테 산후조리원 예약해 주셨어. 강남에 있는 되게 좋은 곳이래. 한 달에 800만 원 하는 데래. 800만 원. 제가 1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었어요. 그래, 좋겠다. 잘 쉬어야지. 응, 엄마. 그리고 애기 용품도 준호 어머니가 다 사주신대. 유모차도 수입산으로 사주시고, 통화 내내 준호 어머니 얘기만 했어요. 이것도 사준다. 저것도 해준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요. 수진아, 엄마는 뭘 해주면 좋을까?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게 제일 큰 도움이에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느껴졌어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들렸거든요. 알았어. 엄마가 건강 챙길게.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어요. 120만 원 있더라고요. 이것도 몇 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애기 태어나면 이거라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일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요. 몇 달 후 수진이가 딸을 낳았어요. 전화로 소식을 들었죠.
엄마, 나 딸 낳았어. 3.2kg 건강한 여자애야. 축하한다.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갈게. 언제 가면 돼? 엄마, 그게. 산후조리원은 면회 제한이 있어서 가족만 들어갈 수 있대. 준호랑 시부모님만 오라고 했어. 또였어요. 또 저는 배제되는 거였어요. 그럼 퇴원하고 집에 가면 보러 갈게. 응, 그때 와. 근데 엄마, 너무 자주는 오지 마. 준호 어머니가 거의 매일 오실 거라서 집이 좀 붐빌 것 같아.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외손녀인데 자주 오지 말라니요. 알았어. 결국 아기를 본 건 태어나고 한 달이 지나서였어요. 수진이 집에 갔는데 준호 어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애기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명령하듯 말하더라고요. 제 집도 아닌데 마치 주인처럼요. 아기 방에 들어가서 외손녀를 봤어요. 작고 예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안아봐도 돼? 수진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근데 조심히 해. 목 받쳐야 해. 아기를 안았는데 너무 가벼웠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우리 수진이 딸이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서연이, 박서연. 예쁘다. 서연이. 한 30분쯤 있었을까요? 준호, 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 이제 애기 목욕시켜줘야 하는데 준비할 거 있어. 그러면서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나가라는 신호였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가봐. 서연이 목욕시키고 재워야 해서. 그래, 알았어. 엄마 갈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120만 원 넣어둔 거요. 수진아, 이거. 서연이 태어난 거 축하한다고. 용돈이야. 수진이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살짝 열어봤어요. 엄마, 이게 얼마야? 120만 원. 엄마가 몇 달 동안 모은 거야. 서연이 필요한 거사. 수진이 표정이 묘해졌어요. 준호 어머니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엄마, 고마워. 잘 쓸게.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실망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12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어머니는 아마 수백만 원씩 주셨겠죠. 명품 유모차도 사주고 비싼 옷도 사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는데 딸은 실망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도 수진이한테 연락이 뜸했어요. 서연이 보고 싶다고 하면 요즘 서연이 낮잠 시간이 일정해서 오기 힘들어 감기 옮을까봐 당분간 집에 사람 안 부르기로 했어. 이런 핑계만 댔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제가 65이 되던 해였어요. 생일이 다가오는데 수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밥 해줄게. 오랜만에 초대받아서 기뻤어요. 생일도 챙겨주고, 서연이도 보고, 주말에 수진이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왔어? 들어와. 집 안에 들어갔는데, 준호도 있고, 서연이도 있었어요. 서연이가 벌써 많이 컸더라고요. 서연아, 외할머니 왔어. 인사해.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수줍게 웃었어요. 너무 귀여웠어요. 서연아, 외할머니야. 많이 컸네. 다가가려는데 서연이가 수진이 뒤로 숨더라고요.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처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외손녀가 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1년 동안 한두 번밖에 못 봤으니까요.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음식을 시켜놨더라고요. 배달 음식이요. 직접 요리한 게 아니라 수진아, 엄마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엄마, 괜찮아. 이게 더 편해. 먹어. 식사 중에 수진이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이거 용돈.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50만 원.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수진이 대학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줬어요. 등록금도 따로 냈고요. 결혼할 때 150만 원 줬고 서연이 태어났을 때 120만 원 줬어요. 근데 제 65세 생일에 50만 원이요. 너무 적다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마워.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준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수진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백화점 가요. 네, 서연이 옷도 사고. 네, 점심도 같이 먹고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 내내 공손한 목소리였어요. 저한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전화를 끊고 수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한데 다음 주에 준호 어머니랑 약속이 있어서 당분간 오기 힘들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에 쥐어진 50만 원을 봤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진이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돈으로만 따져도 수천만 원이에요. 시간과 정성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요. 근데 제 65세 생일에 딸이 준 건 50만 원이에요.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대학 4년 생활비 100만 원, 제 12개월, 제 4년사 800만 원, 등록금 매 학기 400만 원, 제 8학기 3 200만 원, 결혼 축의금 150만 원, 출산 축하금 120만 원, 합계 270만 원, 8천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 장사하면서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벌어서 준 돈이에요. 그리고 딸이 저한테 준 건 결혼 후 3년 동안 생일 한 번에 50만 원.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무함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이 지나쳤나? 너무 퍼주기만 했나?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고. 더 이상 딸한테 매달리지 말자고. 가게에 나가서 김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나 이제 돈 모을 거야. 뭐, 갑자기, 왜? 나 혼자 살아야 해. 딸한테 기대면 안 될 것 같아. 김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모든 얘기를 했어요. 결혼식에 못 간 것, 상견례에서 무시당한 것, 외손녀를 거의 못 보는 것, 생일에 50만 원 받은 것. 김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미쳤구나, 그 애가. 누가 키워줬는데 8천만 원이 넘게 줬으면 노후 준비 다 해줘야지. 50만 원이 뭐야. 언니, 이제 괜찮아. 나도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아껴서 먹었어요. 옷도 새로 안 사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고요. 그렇게 2년을 모았어요. 통장에 480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2년 동안 전화 5번 했어요. 명절에 2번, 생일에 1번, 그리고 돈 필요할 때 2번이요. 엄마, 서연이 어린이집 보내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수진아, 엄마도 지금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뭐, 엄마가 항상 돈 있다고 했잖아. 100만 원도 없어. 응, 없어. 엄마도 이제 늙어서 일 못하면 살아야 하잖아. 알았어. 됐어. 퉁명스럽게 끊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 통장 털어서라도 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랬어요.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심각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안 하면 위험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600만 원.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많았어요. 선생님, 제가 480만 원밖에 없는데 분할로 낼 수 있나요? 그건 원무과에 문의해 보세요. 근데 어머니, 빨리 수술 일정 잡으셔야 해요. 병원 복도에 나와서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심장 수술해야 할 것 같아. 뭐,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심장에 문제가 있대. 스텐트 시술해야 한대. 600만 원 필요한데.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근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서연이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고 집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 수진아, 엄마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어. 600만 원만 있으면 수술 받을 수 있어. 엄마, 미안해. 진짜 지금은 안 돼. 준호 어머니한테 부탁해봐. 아니면 병원이랑 분할 상담하고.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허탈했어요. 30년 동안 8천만 원 넘게 쏟아부은 딸이 엄마 목숨 살리는데 600만 원을 못 준다고 하네요. 김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사정을 얘기했더니 언니가 울면서 화를 냈어요. 내가 120만 원 있어. 그거라도 쓰고 나머지는 내가 친구들한테 빌려볼게. 언니,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 못된 년이 정말. 나중에 후회할 거야. 김언니가 120만 원 보내줬고 김언니 친구분들이 십시일반에서 50만 원 더 모아줬어요. 제 돈 480만 원 합쳐서 겨우 650만 원이 됐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진이한테 문자만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문자요. 엄마,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야. 몸 조리 잘해.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병문안은 못 갈 것 같아. 병문안도 안 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심장 수술했는데요. 대신 김언니가 매일 왔어요. 과일도 사다 주고 병실도 치워주고.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진짜 가족이야. 가족은 무슨. 그나저나 수진이 그녀는 연락도 없어. 응, 문자만 한 번 왔어. 김언니가 혀를 찼어요. 나중에 봐라.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야.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통장 잔액을 봤는데 12만 원 남았더라고요. 30년 동안 모은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날 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받아둔 법률 상담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해준다고 써 있었거든요. 다음 날 그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 유언장 쓰고 싶어서요. 유언장이요. 재산 정리하시려고요. 네, 제가 죽으면 제 딸한테 안 주고 싶어서요.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딸분한테 안 주시겠다고요? 모든 얘기를 했어요.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변호사님이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마음 많이 아프셨겠네요.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어르신은 잘못 없으세요. 다만, 따님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유언장 쓸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가게 권리금이랑 보증금 합치면 2천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이걸 딸한테 안 주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드릴게요. 그날 유언장을 썼어요. 나 박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딸 이수진에게 주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김미자 씨에게 1천만 원,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30년간의 사연을 다 적었어요.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딸이 어떻게 대했는지,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후로 1년 동안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도 참고 일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요. 통장에 350만 원이 모였을 때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설에 우리 집에 와. 떡국 끓여줄게. 1년 만에 처음 초대한 거였어요. 응, 알았어. 설날에 수진이 집에 갔어요. 서연이가 벌써 5살이 됐더라고요. 서연아, 외할머니야. 인사해.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또 숨었어요. 여전히 낯설어했어요. 떡국을 먹는데 준호 어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준호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설날 세뱃돈으로 100만 원 주셨어. 매년 주신대. 100만 원. 저는 10만 원 준비했는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서연아, 외할머니가 세뱃돈 줄게. 서연이가 받아서 수진이한테 줬어요. 수진이가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얼마야? 10만 원. 겨우 10만 원? 엄마, 요즘 애들 세뱃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다른 할머니들은 다 50만 원씩은 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아, 응? 엄마가 너한테 30년 동안 얼마 줬는지 아니? 뭐, 8천만 원 넘게 줬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축의금, 출산 축하금 다 합치면 8천만 원이 넘어.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근데 너는 엄마한테 뭘 해줬니? 생일 때 50만 원. 엄마가 심장 수술할 때 600만 원도 안 줬잖아. 엄마, 그건 아니야. 그만 얘기하자. 엄마가 할 말은 이거야. 앞으로 엄마한테 돈 기대하지 마.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유언장 사본이야. 엄마가 죽으면 너한테 재산 안 줄 거야. 엄마를 진짜로 도와준 사람들한테 줄 거거든.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가 뭐라고? 엄마 가게 권리금이랑 보증금 합치면 2천만 원 정도 돼. 이거 다 김미자 언니랑 자선단체에 줄 거야. 엄마, 미쳤어. 내가 딸인데, 딸이 이렇게 하나? 엄마 결혼식도 못 오게 하고, 심장 수술할 때 돈도 안 주고, 외손녀도 거의 못 보게 하는 게 딸이야? 수진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사정이 있었잖아. 사정? 내 체면 때문이지. 엄마가 부끄러워서였잖아. 떡볶이 장사하는 엄마가 창피해서. 엄마, 30년 동안 엄마가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어. 근데 너는 엄마를 평생 숨기고 살았잖아. 이제 됐어.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앞으로 명절 때 연락하지 마. 엄마도 바쁘니까.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로 수진이한테 전화가 매일 왔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고요. 엄마,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전화 좀 받아. 엄마, 제발. 유언장 다시 생각해줘. 다 무시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수진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손님들 앞이라 큰 소리는 못 치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생각 좀 해줘. 응, 수진아, 손님들 있어. 가. 엄마, 나 정말 반성했어. 앞으로 잘할게. 매달 용돈도 드릴게. 서연이도 자주 보여줄게. 이제 와서 엄마, 수진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유언장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진짜 반성했어. 됐어. 이제 늦었어. 엄마 마음 돌릴 생각하지 마. 수진이가 울면서 갔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다 돌려보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 전화. 얘기 들어. 엄마가 30년 동안 너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서연이한테는 엄마처럼 하지 마. 알았지?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면 됐어. 그리고 기억해. 마음 곱게 써야 해. 후회하기 전에. 엄마는 이제 늦었어.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저는 67이에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요. 통장에는 550만 원이 모였어요. 계속 모으고 있어요. 제 노후를 위해서요. 수진이는 가끔 문자 보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미안해요. 답장 안 해요. 더 이상 딸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김 언니랑 언니네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어요. 그분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지난주에 김 언니가 물었어요. 영수가 후회 안 해. 수진이 그래도 네 딸인데. 언니, 나는 후회 안 해.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 차례야. 정말 후회 안 해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딸이 그래도 연락하는데 왜 안 받아줘? 나중에 외롭지 않아? 용서해주지 그래?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30년 동안 퍼주기만 했더니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살아야죠.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한쪽만 주기만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예요.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가고, 손님들한테 떡볶이 팔고, 저녁에 김 언니랑 막걸리 한잔하고, 집에 와서 TV 보다가 자요. 단순하지만 행복해요. 누군가의 눈치 안 보고, 누군가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냥 저로 사는 거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퍼주기만 하지 마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 된 사람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마음 곱게 쓰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저처럼 마음 닫아버리면 정말 끝이에요.